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통의 인문학 6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후반부 고통 앓기와 깨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앞에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고통 깨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그냥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보면 연결되어 있지 않던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리를 해 가면서 또 새로운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내 속의 악마와 천사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오늘 얘기할 이 개념이 이제 morality binds and blinds인데 이것과 서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앞에 얘기한 것과 연결되고, 지난번에 이제 빅터 프랑클이나 그다음에 아소 프랑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의미를 찾고 말을 찾는 거를 주장했다고 한다면, 수잔 존탁은 의미 없음에 집중해서 합리적 해결을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합리적 해결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오늘 얘기하게 될 어떤 나눔의 구조, 어떤 사회적 구조를 만든다고 하는 것과 또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그 결과가 거의 비슷하다 하는 얘기를 오늘 하게 될 것 같아요. 고통 깨기 얘기로 들어갑시다. 이거는 이제 고통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고통을 견딜 만한 것으로 삶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그 고통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죠. 먼저 여기서는 이제 과학적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통을 얘기합니다만 고통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누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속성을 진화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진화해온 과정을 보게 되면, 특히 사회적 동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떤 개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또 동시에 그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동료들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경쟁과 협동이 진화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유전자 속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화의 메커니즘상 가장 많은 자손을 남긴 그런 형질이 다수 형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수 형질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것이 개체 수준에서는 경쟁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지만 또 집단의 수준에서는 협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에 있어서도,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런 진화 역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우리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 또 그 이전에는 또 어떤 개체로서의 인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서 경쟁과 협동이 서로 그 상부적인 관계가 된다. 경쟁과 협동은 서로 상부적인 관계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과학적으로 설명되기 시작한 게 이 거울 이론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나의 뇌에서도 그 상대방의 뇌에서 활성화되는 같은 부위가 뭐 똑같은 강도는 아니지만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이럴 것이야 라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겪는 그 경험을 약하게나마 내가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사람에게 또 똑같이 그러면 공감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인 경우에 나는 뭐 내 목숨을 내놓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냉철한 그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나와 자식은 나의 유전자를 2분의 1만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 하나를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가 2명 이상일 때, 2명 이상을 구한다는 그 확신이 들 때 나는 나를 희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비윤리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합리적으로 설명이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심성이라는 게 나의 가까운 혈연에게 더 많이 공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에게는 2분의 1, 그 다음에 손자에게는 4분의 1, 뭐 이렇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혈연에서 멀어질수록 공감의 강도가 약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의 동심원을 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나, 자식, 뭐 손주, 뭐 그다음에 뭐 친척 이렇게 해서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공감의 동심원이 커질수록 그 공감의 강도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원시 시대, 그러니까 문명 이전에는 그런 혈연적인 관계가 거의 대부분 지배했다는 거죠. 이게 공감의 동심원에 있어서는 유전자적인 근친성이라 할까요? 뭐 그런 것들에 비례해서 공감의 정도가 결정이 됐다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문명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그 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과거에 고귀한 원시인의 신화가 있어요. 원시인들이 굉장히 순박하고 뭐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뭐 이렇게 이랬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게 되면 우리 원시 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었다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된 몇백 년 또는 몇천 년 된 무덤에서 발견된 그런 그 증거들을 보면 그들의 죽음의 원인을 이제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대개 폭력에 의한 사망의 비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원시 시대 사람들은 뭐 서로를 돕고 살았던 그런 순박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서로 살기 위해서 아기다툼을 벌였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명이라는 것은 그런 아기다툼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문명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든 것이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 문명이 각박하고 뭐 서로 경쟁밖에 모르고 그런다고들 하죠. 그런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당히 평화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어떤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폭력에 의한 사망의 비율을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특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이죠. 우리 안에 선한 천사란 무지무지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 속에서 그런 자료들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망 자료들을 다 검토해서 우리가 공감의 동심원이 점점 넓어져 왔다. 그것도 그냥 산술급속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기하급속으로 평화가 증가해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쟁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경쟁을 또 여전히 합니다. 경쟁이 없다면 협동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과 협동이라는 것은 서로 상부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쟁만 있는 사회도 없는 것이고 협동만 있는 사회도 없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맨날 친구들이랑 맨날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성적 상대평가를 하니까. 하지만 또 동시에 협동해야만 또 그 경쟁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쟁과 협동은 상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현대 그 진화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 분야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게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Morality binds and blinds예요. 도덕성이라는 것은 서로를 묶어줘요. 근데 누굴 더 잘 묶어줘요? 내가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을 더 잘 묶어주죠. 그렇지만 또 한편은 눈을 감아요. 블라인드, 그러니까 나하고 혈연 관계 없는 사람에게 눈을 감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내 속의 악마와 천사와 연결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덕성은 가까운 사람을 묶어주지만 먼 사람에겐 눈을 감는다 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성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속성들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진화에서 경쟁과 협동의 상보성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깰 것이냐, 관리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건강에 대한 얘기가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건강이 뭐냐? 우리는 가장 일반적인 게 1948년도에 세계 보건기구가 만든 건강의 정의,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 상태다라고 하는 정의에 일반적으로 익숙해 있죠.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상태거든요.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 어떤 상태를 건강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어떤 이상적인 상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제 건강을 위한 우리 행동 추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뭐 몇십 년을 거쳐서 논쟁을 해왔어요. 건강을 그렇게 정의해도 좋으냐, 현실적인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니냐. 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건 너무 좁게 정의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때 이제 유행하게 된 게 뭐냐면 웰빙이 유행을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한 1990년대쯤에 존재의 사유인 웰빙 사유가 유행합니다. 근데 비잉이죠. 존재잖아요. 있는 거예요. 잘 있는 겁니다. 잘 있는 것.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 상태라고 하는 건강과 잘 있는 것. 웰빙, 잘 있는 거잖아요. 잘 있는 것. 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잘 먹는 거죠. 잘 먹고 잘 놀고 잘 일하고 이런 건데
결국은 어떤 식으로 갖는가 하면 그 우리 사회가 뭐 그런 사회니까 할 수 없었겠습니다만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이 이제 화랑을 맞죠. 이 웰빙 바람과 더불어서. 그래서 웰빙은 돈을 주고 사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칼럼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웰빙 너 얼마면 되니에요? 근데 얼마면 내가 웰빙으로 살 수 있냐 뭐 이런 식이죠. 돈을 주고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건강은 상태이고 웰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되게 무슨 정체성이 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철학이나 의료인문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존재의 사유를 거부하는 그런 사유들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 철학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조르주 깡길렘 프랑스 철학자죠. 그래서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게 되면 건강이라고 하는 또는 웰빙이라는 규범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건강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존재 사유가 아니라 과정의 사유인 것이죠. 근데 과정의 사유로 바꾸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힐링이 이제 또 유행을 했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그 변화의 사유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실체적 사유를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그죠? 실체적 사유를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변화의 사유를 점차적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실체적 사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그 플라시보를 연구하는 어떤 연구자가 TV에 한번 나왔다고 그래요. TV에 나와서 뭐 플라시보가 어떻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책에서 그런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그 방송에 출연하고 나서 어디서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답니다. 근데 이메일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그 당신이 얘기하는 그 플라시보라는 것 좀 구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메일을 받았다고 그래요. 플라시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과정의 사유를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체적인 사유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몸과 마음의 신신이온론에서는 플라시보를 설명하기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상식이 된 심신이온론이 상식이 된 사회에서는 어떤 실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플라시보라는 것을. 그것이 좋다니까 그게 뭐냐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그렇게 갈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이냐 그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체적 사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변화의 사유로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화는 뭐고 그 목표라는 것도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목표라는 것도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변화하는 나 자신의 모습에 따라서는 그 목표도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의 사유가 이제 점차적으로 디폴트가 돼 갈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굉장히 속도는 느리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힐링이 이제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힐링을 이룰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그 명확한 합의에 이루고 있지는 못해요. 이제 힐링이라고 하는 의미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의 사유를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힐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그래서 최근에 공감, 소통 이런 얘기 우리 사회가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관계에서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자기 개인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공감 소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과한 주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사유를 수용하는 것이고 이 변화는 몸과 마음의 관계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또는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뜻 찾기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말 찾기,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연결시키면 몸과 마음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를 만들려면 우선은 나의 고통을 먼저 아는 게 필요하죠. 나의 고통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겠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중심인 건 틀림없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를 바로 알기. 그러니까 나의 고통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로 아는 것이 우선 우리가 고통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사가 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모르고 어떻게 남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를 알고 나 자신이 행복해지기.
나 자신이 행복해지기. 근데 이때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행복해지면 다른 사람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제로섬 사유죠. 우리 세상은 제로섬이 아니거든요. 내가 행복해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건 아닙니다. 뭐 상거래도 마찬가지. 상거래도 반드시 그 제로섬은 아니잖아요. 그죠? 상거래에서도 분명히 넌 제로 게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넌 제로라고 하는 책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제로섬 사유에 익숙해져 있고 경쟁적인 사유에 익숙해 있지만 넌 제로 그리고 협동이라고 하는 사유가 도입이 되고 있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우리 경제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자본주의 경제가 완전히 경쟁 위주의 사회였잖아요. 그다음에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인 것으로 보았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공유경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지금은 그런 경쟁만 갖고 설명할 수 없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대한 생각도 뭐 전면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경제란 말이 오이코스 안에 집이잖아요. 집을 관리하는 거였거든요. 우리 의학은 우리 건강을, 우리 몸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살림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살림살이는 다른 그 영역에와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경쟁도 하죠. 예를 들면 세포끼리도 경쟁을 해요. 그다음에 내 몸에 있는 세포끼리도 경쟁을 하고 바깥으로 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또는 뭐 미생물 들어가도 싸우기도 해요. 그래서 경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는 또 그것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또 메커니즘이 진화해 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쟁과 협동을 상보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두 개를 다 인정하는 내 속에 악마와 천사를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의 고통을 돌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곁에 있어주기. 곁에 있는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곁에 있는, 엄교 선생의 책을 보면은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 구조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쪽에서 나만 편하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결말이 좋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나눔의 구조를 만드는데 매진해야 된다. 나눔의 구조.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경쟁 중심의 구조 속에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눔의 구조를 만드는 것에 길로 가야 된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 존탁이 은유를 거부하고 해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유도한 결론, 합리적 해결 방식과 뭐 일맥상통해요. 그죠? 합리적 해결 방법은 결국 나눔의 구조를 만드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수산 존탁은 강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은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적 사회와 실체적 사회가 뭐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상보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건강, 웰빙이 실체적 사회고 뭐 힐링이 변화의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물론 당분간의 사유적인 이게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점차적으로 변화의 사유가 지배적인 그런 사유 양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에 걸친 고통의 인문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